정말로 한국의 막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그 막수주의 정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나 정말로 많은 혁신이 필요하겠다. 자기 반성이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한지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4부 역사 법칙을 마무리한 특집으로 초대 손님을 모시고 한번 대화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본주의 위기와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인데요. 제 책에 어떻게 보면 이론적 토대가 됐던 책을 번역해 주신 분을 모시고 한번 특별 대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의 저자인데요. 자본주의 체계의 축적과 붕괴 법칙. 헨리 그로스만이 썼던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자, 사회진보연대 임필수 님을 모시고 대화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1998년 사회진보연대가 출범한 후 한 20년 동안 사회진보연대에서 쭉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 단체에서 내는 기관지 개간사회진보연대 편집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 책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책은 1929년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놀랍게도 이것은 이제 1929년 뉴욕 증시가 이제 붕괴하기 몇 개월 전에 나온 책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몇 개월 전이라고 해도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미친 듯이 주식 투자에 몰두하면서 이 거품이, 이 열광이 언제까지라도 이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다 믿고 있을 때에 놀랍게도 자본주의의 붕괴는 법칙적이다라는 그런 아주 대담한 주장을 담으면서 낸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하고도 좀 비슷하네요. 또 이런 계기에 딱 맞춰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헨리 그로스만 또 아시는 분은 알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한번 좀 저자와 함께 좀 책의 좀 핵심 내용도 함께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헨리 그로스만이 낸 이 책은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있는 사회과학 연구소라는 곳에서 진행했던 강의들을 쭉 묶어서 낸 강의록을 묶어서 낸 책인데요. 프랑크푸르트 연구소는 이제 그 훗날에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철학이나 사회학, 문화 비판 이런 것들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원래 초기에는 막스주의 경제학, 경제사학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과학 연구소를 처음에 이끌었던 그린베르크 교수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이제 경제사학을 전공하셨던 분인데, 경제사학이라는 입장에서 좀 막스주의 경제학을 이제 이론을 갖다가 발전시킬 신뢰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로스만이 이제 발탁이 돼서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었고요. 그 연구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바로 이 책을 통해서 결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그 후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연구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연구의 중점도 경제학에서 경제학이 아닌 철학이나 사회학, 문화 비판 이런 걸로 넘어간 데다가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정치적 경향 자체가 그로스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치적 결론이 어떤 혁명적 막스주의가 아니라, 혁명적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사민주의로 이제 사민주의적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스만이 어떻게 보면 프랑크푸르트 연구소에서 소외가 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연구 작업이 널리 알려지지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에 이제 경제 위기 상황이 다시 닥치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이제 어떤 대안적 막스주의를 이제 모색하던 그룹들이 그로스만을 이제 적극적으로 다시 발굴을 하면서 그로스만이 다시 세상에 이제 빛을 얻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1929년에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략 이게 20세기 초부터 이제 자본주의 원래 붕괴 논쟁이라는 게 독일 삼인당을 주축으로 해서 전개가 됐었죠. 그때 이제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이론부터 아니면은 이제 그걸 반박을 했던 예를 들어서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의 이제 붕괴 이론이든 이런 것들이 쭉 논쟁이 진행이 됐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총 집대성에서 어떻게 보면 막스주의의 자본주의 위기 이론 또 붕괴 이론을 총 정리한, 총 결산한 그런 기념비적인 저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번역을 때를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19 미리 예상하시고 책 딱 시기에 맞추신 건가요? 네. 예. 예. 지금 근데 아까 말씀하는 거 들어오니까 지금 현재 상황하고 되게 비슷하다. 한편에서 보면 케인지안 중심으로 예전에 이제 장기 불황론도 나오고, 그죠? 그 당시 상황에 보면 과소 소비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4차 산업혁명령 중심으로 해서 뭐 그런 건 없다. 자본주의 지속 성장할 거다라는 이론도 나오는, 딱 어떻게 보면 타이밍도 잘 맞춰서 나온 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 붕괴 법칙, 붕괴라는 말 자체가 또 그 자체로 좀 오해를 낳는 경향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 마치 건물이 무너지듯이 자본주의가 그럼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냐? 뭐 이런 비판들을 그 마르크스주의를 좀 굉장히 비판적인 학자들 중심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붕괴 법칙의 붕괴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영어 제목이 이제 브레이크다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작동 정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붕괴 이론이 되는데요. 그 붕괴로 가는 과정에서 그 분명한 징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 과잉 자본이고 하나는 과잉 노동인데요. 한편으로는 자본이 너무 넘쳐난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노동이 넘쳐난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본도 넘쳐나고 노동도 넘쳐나면은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생산을 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자본은 자본대로 놀고 노동은 왜 노동대로 노느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로스만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결국은 자본주의가 이제 결국은 이윤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자본의 목표는 결국은 이제 그 더 큰 자본을 낳는 것이 이제 그 자본의 목표가 되는 것인데, 그 자본의 어떤 자기 증식 과정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게 되면은 결국은 자본도 놀게 되고 사람도 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상이 어떤 것이냐, 어떤 정치적 상황들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 책이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대략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 1차 세계대전이라든가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붕괴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가장 극단적으로 이제 전쟁 상황도 있겠고, 또 최근 상황 같은 경우는 임필스님도 많이 지적하시는 거지만 과잉 자본은 금융화로, 과잉 인구, 노동의 과잉은 빈곤이나 또는 상호 경쟁 속에서 도덕적인 타락, 뭐 이런 것들 궁핍화라고 얘기되는 것들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 상황 보면은 번역하시면서 상당히 많이 좀 현실하고 많이 좀 겹쳐지는 부분들이 꽤 있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로스만도 결국은 이제 그 자본주의의 그 위기 국면으로 위기가 심화될수록 다양한 반작용 요인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내적으로 보면 이제 구조 조정, 그다음에 외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식민지 개척을 위한 뭐 제국주의,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금융화, 자본 수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자본주의 위기 국면에 나타날 수 있는 반경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와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 완전히 똑같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유비할 수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루스만 책 읽으면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짠했던 게, 막스주의가 속류 막스주의자들로 인해서 마르크스주의가 쓰레기 더미가 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논쟁들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 비판도 하고 개입도 하는데요. 오늘날 한국 사회도 막스주의 보면 좀 여러 가지 편향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좀 수준은 더 그때보다 낮아졌지만, 그 중에 하나는 노동자들이 이윤을 쥐어짜서 노동자들이 계속 열심히 투쟁해서 이윤을 그냥 다 말려버리면 어떻게 보면 또 자본주의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마르크스주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그로스만이 어떻게 봤을까요? 그로스만은 이제 이 책에 이제 부록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제 붕괴 경영과 그 계급 투쟁이라는 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임금 투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제 임금 투쟁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호황 국면, 자본주의의 성장 국면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임금 투쟁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것이 이제 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다시금 자본이 그것에 대한 일종의 역작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자본 축적이 둔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장과 고용이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다시 임금 투쟁을 할 수가 없는 그 불리한 조건들이 이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임금 투쟁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 순환적인 의미에서 자본의 호황이나 불황 국면을
이제 그 짝을 이뤄서 돌아갈 수는 있어도 결국은 임금 투쟁만으로는 그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주장을 하죠. 자본도 반작용을 하기 때문일 텐데요. 노동자들의 어떻게 보면 투쟁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투자도 줄게 되고 이윤율이 줄어들면 다시 또 노동자들은 해고와 실업에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계급 투쟁에는 노동 자본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결국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좀 다른 얘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붕괴론 관점에서 최근에 한국 자본주의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로스만 얘기를 한번 하자면 특히 최근에는 중진국 함정이니 뭐 장기 저성장 고령화니 이런 얘기들도 꽤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진국 함정론이라고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자본주의 위기론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겠죠. 아주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은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중진국 함정론의 한계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그냥 현상 묘사적이고 그냥 여러 가지 원인들로 생각되는 것들을 그냥 다 나열한다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한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중진국 함정론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게 이제 보통은 이제 어떤 그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인구론적 배당의 소멸.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젊고 저렴한 노동력들이 많았었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경제가 성장하면서 출산율이 하락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인구에서 이제 생산적 인구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이 이제 감소하게 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출산 고령화죠. 이런 것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기술 추격을 통해서 기술 도입을 통해서 좀 빠르게 추격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이점이 사라진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걸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분히 이제 묘사적이고 나열적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중진국 함정론은 이제 그러면서 보통 내놓는 정책 처방이라고 하는 게 보면 일종의 제도 교양론인데요. 기존의 중진국으로까지 올라오는 데는 이제 긍정적으로 요인했던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제도들이 일정 수준의 이상에 되면 오히려 그것이 역작용을 한다.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따지면 재벌과 같은 그런 이제 그 피라미드형 기업 집단이 이제 과거에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이게 재벌이 일정하게 이제 일정 시점이 되면 오히려 그 혁신 능력을 갉아먹으면서 오히려 현상 유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가는 걸 가로막는 이제 장애인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러면서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광범위한 그런 그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어떤 그 뭐 자본의 과대한 힘인 그런 금권주의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어떤 그 반대축에서는 이제 인민주의 이 두 가지를 이제 극복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선진적인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진국 함정론의 그 정치적 결론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선진국도 결국은 선진국 경제는 근데 왜 위기에 빠지는가? 이렇게 제도가 좋은데 제도가 이미 선진적인데 왜 위기에 빠지는가라는 부분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중진국 함정론의 함정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로스만의 이론이라고 한다는 것은 왜 선진국도 역시 그러면 그런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가? 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로스만 이론의 어떤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선진국까지는 되고 그다음 위기에 빠지는 것들은 한국에서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진국이 위기라고 한다면 왜 선진 추격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발 자본주의 국가가 그 빠르게 이제 추격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막스적인 표현을 하면 뭐 자본의 유기적 구성 또는 뭐 기술적 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부르주아 경제학적인 표현을 쓰면 뭐 자본 집약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1인당 고정 자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외환정 성장을 극단적으로 지금까지 추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이런 방식들을 빠르게 바꾼다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으로의 진입이란 게 이제 뭐 일부 몇 가지 제도를 바꾼다고 쉽게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대부분 투자를 선진국을 따라가자고 투자를 막 해버리면 오히려 이윤율 하락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선진국이 뭐 지금 막 잘 나가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죠? 대부분 선진국적 위기를 추격하면서 위기를 추격할 수도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보면, 예, 그런 얘기들. 문재인 정부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자면
문재인 정부는 그거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로 해보겠다.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라 이제 소득으로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로스만의 어떤 위기론이나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소득주도 성장론은 그것에 이제 원형이 되는 게 이제 임금주도 성장론인데 사실은 이제 그게 포스트 케인지언 이론인데 그 포스트 케인지언 이론은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데 대중적으로 사람들한테 설명되는 방식은 과소 소비론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건 노동자들이 과소 소비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한 거고 판매가 부진하니까 투자가 부진한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원래 그런데 그 과소 소비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노동자들이 가장 듣기 좋은 그 대답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고 그래서 소비가 올라가면은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도 올라가고 자본주의도 다시 발전하고 이 꼭 먹고 알 먹고 이것이 왜 안 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과소 소비론의 이제 대중적 매력인데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그 그로스만의 얘기는 뭐냐면은 그 과소 소비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윤율이 하락이 되니까 과잉 축적, 과잉 노동, 자본의 과잉과 노동의 과잉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과소 소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본도 놀고 있고 노동도 놀고 있으니까 생산적 소비든 아니면은 비생산적 소비든 이런 것들이 다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객이 전도된 얘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소소비설에서의 해결책과 그 이윤율 저하설에서의 해결책이 역시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축적이기 때문에 수요 부족이 왔는데 수요를 뚫려서 축적 위기를 해결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뒤집어서 얘기를 해버린다는 말씀이신데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좀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이러는 걸까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 그 전후에 70년대, 80년대 이제 막소주의 이제 부활이 이제 그때 우리가 그 얘기할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류 경제학을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그 한계, 그 내적인 절대적인 한계들을 이제 깨달으면서 어떻게 보면 막스주의로 입장을 바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1세대 한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1세대 막스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축으로는 막스주의 경제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해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류 경제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해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두 가지 다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막스주의 경제학이 갖고 있는 그 강점들을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막스주의 경제학자가 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나 386 세대 따져 보면은 이제 문재인은 이제 70년대 어떻게 보면 민주화운동 세대의 뭐 일분파일 것이고요. 80년대 그 386 세대라는 건 이제 80년대 세대의 일태인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물론이거니와 주류 경제학에 대한 이해도 거의 없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는 정반대다. 그러니까 막스주의 경제학과 주류 경제학 둘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막스주의 경제학이나 주류 경제학을 다 모르거나 심지어 그걸 갖다가 거부한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한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바로 386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제 정치인들, 그 다음에 이제 시민운동,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심지어 노동운동에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주류 경제학이나 막스주의 경제학 양자에 대한 무지 또는 거부가 이제 그 중심적 특징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각도의 비판들이 나오면은 이걸 갖다가 단순히 이거는 정치적으로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다 또는 관피아 경제 관료들 관피아들의 그냥 사보타지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걸 갖다 정치적 반대로만 해석하지 이걸 갖다가 경제학적으로 뭐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이럴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현재의 국면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더 큰 일은 문재인 다음에 더한 사람이 오고 있다는 건데요. 요즘 보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참 뭐 저도 참 많이 고민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로스만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한편에서 보면은 삼인주의로 상당 부분 이제 전향하는 분위기였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주의적인 어떤 뭐랄까요? 경제학 비판을 중심으로 뭔가 세워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에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현재 그 한국에 있는 그 막스주의자
를 이제 자임하는 여러 그룹들의 입장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꼭 집어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일부 어떤 막수주의 집단은 이재명 후보를 두고 그 사회민주주의 경향이다, 이게 사민주의 경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넓은 의미에서 또 어떤 이제 좌파 그룹들은 그 화폐의 무제한적 발행을 통해서 무제한적 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그 포스트 케인주의적인 현대화폐 이론 MMT 이론에 근거를 해서 일자리 보장제가 대안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죠. 사실은 이런 류의 입장들이 서로 공유하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들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로스만의 이론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성장에 절대적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자본주의적 성장의 절대적 한계는 오늘날의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 국가의 재정 위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그 19세기의 국가와 20세기의 국가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질수록 그 재생산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본주의 재생산 비용을 갖다가 국가에다가 전가시키려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2007년, 2009년 금융위기 때 발생한 막대한 그 부실 채권들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거를 국가가 흡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재생산 비용들, 특히 이제 위기 비용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가 흡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자본 측의 요구들뿐만 아니라 노동 측의 요구도 결국은 국가가 어쨌든 현대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고 노동자들도 투표를 하게 되니까 이걸 갖다 흡수하기 위해서 국가가 결국은 이제 방대한 결국 국가 재정 국가 부채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누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위기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것은 이제 현대 국가의 재정 위기라는 형태로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19세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막스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위기 이론이니까 해서 보면 이제 자본주의 위기론이 있고 재정 위기의 가능성이라는 걸 인식해야지 마땅한 것인데, 이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이 MMT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이재명식 뭐 이론을 갖다가 사민주의라고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근본으로 따져가면 이제 그 막스주의 그 이론이 될 수가 없다. 재정 위기 가능성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자본주의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막스주의 이론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또 물론 또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재정 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뭐가 문제냐? 그러면 그 자본주의 결단 나고 그러면은 그 다음 더 좋은 사회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에 거는 막스주의 경제학에 대한 무시였다고 하면 두 번째 거는 막스주의 정치학에 대한 무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저는 사회의 위기가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오히려 저항 역량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저항 역량이 급격하게 소진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위기의 초기 단계에는 사람들이 협력적 행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서로 이제 그 갈등이 높아지기도 하는데, 그 위기 단계가 더 심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협력이든 갈등이든 할 역량 자체가 소진돼요. 그냥 자기 자신밖에 생각 못 하게 돼요, 정말로. 그렇죠. 일단 나와 나의 가족만 살고 보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보면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이런 데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떤 집단적 저항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데리고 국경선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막스주의 정치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런 예를 들어서 파괴적인 그 위기를 갖다가 앞당기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더 뭐 그게 막스주의 정책이라는 거는 역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 단계에서의 막스주의 정책이 작동할 수 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 중간 과정에서 이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되어 가는 이 과정에서 나만 살고 보자가 아니라 최대한이 어떻게 보면 협력적 행동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저 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만들 수 있냐. 하여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은 어떤 노동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 이후 상황에서는 또 역시 노동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또는 조직 노동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막스주의적 정치학이 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정말로 한국의 막스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그 막스주의 정치학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나 정말로 많은 혁신이 필요하겠다, 자기 반성이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회운동 20년 넘게 해 오시면서 느꼈던 것들이 정말 몸에 어떻게 혁신이 정말 절실하다는 것들로 다가오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막스주의자로서 내가 뭔가를 한다면, 지금 당장 필요하다면 몸담고 계신 사회진보인데도 그렇고 어떤 것부터 좀 해보고 싶습니까?
콘티 없는 질문. 예, 죄송합니다. 제가 콘티 없는 질문했네요. 일단은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마르크스주의를 뭐 자임하는 그런 여러 집단들이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은 삼인주의를 규정하거나 또는 포스트 케인지언적인 그런 현대화폐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과거 그 소련식의 그 모델을 갖다가 여전히 대안이라고 주장하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마르크스주의 자체 지정 자체 내에 대혼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정리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그 이번에 이 한전 실장께서 낸 책도 그런 데 의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헨리 그로스만 책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에 정치적인 그로스만이 그 당시 활동했던 어떻게 보면 유럽의 상황과도 비슷하고 상황 자체가 또 여기서 전달하는 메시지도 굉장히 오늘날의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위기 그리고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 전에서 볼 때도 여러 가지로 참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헨리 그로스만의 책을 번역하신 사회진보연대 임필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날 마르크스주의 정말 많은 부분에서 혁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날 한국 사회가 마르크스주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것으로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예, 강의 16번과 4번의 특별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